김정규 팀장님, 화면 공유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우선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스다 교수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일본이 계약 화물, 운임 계약들은 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약의 형태가 화주하고 포다 선사 이렇게 연계되는 계약인지, 아니면 화주하고 선사가 직접 계약하는 형태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운임 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마츠다 선생, 聞い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大丈夫です。今ですね、先生にちょっと質問が出たんですけども、はい。先ほどおっしゃった荷主とですね、はい。荷主さんと船会社とその契約を結ぶんじゃないですか。でもそれが両者間のその契約なのか、契約の形態がそのフォワードを含めたその3社間のなんかそういう契約の形態なのか、それがちょっと知りた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運賃契約を結ぶときに契約運賃あるじゃないですか。はい。このスポット運賃じゃなくて、その契約運賃のことで、その契約を結ぶときに、その荷主さんと船会社だけの、その2社間のそのあれなのか、そのフォワードというんじゃないですか、それが、その3社間のなんか契約の形態を取っているのか、それが知りたいということです。はい。契約運賃の場合は、船会社と荷主が直接契約を結ぶケースと、船会社とフォワーダーが契約を結ぶケースの2つが日本では主にあります。船会社と、それがフォワーダーですね。フォワーダーと、それが、その2通り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あります。はい。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일적인 게 아니라 두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화주랑 선사랑 그 운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포워더하고 선사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松田先生、その2通りのうち、どっちがちょっと割合が大きいですか？ですね、これ、あれですね、直接荷主と、荷主と海運会社が直接契約を結ぶ割合の方が多いです。フォワーダーは契約運賃を結ぶこともありますが、スポット運賃でスペースを購入することが、かなり多いです。フォワーダーの方はそうなんですね。そうですね、フォワーダーは契約運賃とそのスポットで買う2つのケースが、あって、で、フォワーダーはスポットで買うことの方が分量としては多いです。はい、そうなんですか。지금 아까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사랑 화주랑 직접 이렇게 하는 그쪽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포워더 같은 경우는 그쪽이 선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스포트 운임인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이쪽은 생각보다 적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적고 화주하고 선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 김영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컨테이너 관련 법률에 수화인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떤 경우가 있냐면 컨테이너 운송 경우에 이렇게 화물이 왔는데 분명히 비엘상 주화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화인이 자기 화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주 비엘상에 수화인으로 돼 있지만은 기명이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경우 진정한 수화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 운송계약은 운송인하고 송화인하고 맺은 거고, 주화인한테 물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경우는 주화인이 자기 화물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서가 자기 화물임을 인정한 주화인한테 어떤 책임을 물은 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기 화물이 아니니까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운송계약, 화물운송계약은 사실 송화인과 수화인이 부진정 연대채무 어느 쪽이든 책임을 담보를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자 물류 회사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계약 운송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회사의 물건을 받아서 단순하게 선사하고 계약을 맺는, 그야말로 미국 CFR에서 규정하는 프레이트 포워더 운송 주선인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자 물류 회사는 기본적으로 산하주권을 발행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그러면은 계약 운송인이 이자 물류 회사는 안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자 물류 회사를 계약 운송인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포워더들이, 우리가 말하는 포워더하고 MVOCC하고 자꾸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BL을 발행을 하면 운송인, 계약 운송인, BL을 발행을 하지 않으면 단순한 운송 주선을 한 주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의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반영이 돼야 되고 굉장히 해상법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깊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운송 계약의 체결은 이제 운송인하고 송화인 사이에 맺기 때문에 수화인에게 뭐 운송 계약 관련해서 뭐 어떤 뭘 묻는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법률의 규정을 가지고 수화인에게 어떤 권리도 주기도 하고 업무도 부과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거래라는 건 전부 다 이제 외국과 이제 거래이기 때문에 송화인이 직접 가가지고 내가 물건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률에서 수화인이 이제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또 갖도록 상법에도 140조 이제 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화인이 내가 수령 의무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령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또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빠지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송화인은 멀리 있고 수화인은 현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유를 두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이제 만들면서 수화인에게 이제 좀 의무를 부과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좀 이론적으로는 이제 송화인이 갖던 의무는 이제 선화증권에 이제 담겨 가지고 이제 수화인에게 넘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수화인은 이제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이제 선화증권 소진이 되니까 막 그렇게 해도 크게 이제 무리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말씀처럼 그 부분은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여유를 두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자 물류 회사 그 말씀은 참, 이것도 이자 물류 회사도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자 물류 회사를 잘 육성시켜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이제 물류 기업으로 또 만들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이 실제 운송인하고 이제 전기선사하고 또 이렇게 마찰이 있는 부분이라서 참 어려운데, 저로서는 하여간 이자 물류 회사와 우리 전기선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많이 찾는 그런 이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선화증권을 발행하면은 이제 MVOCC가 되고 선화증권 발행 안 하면 이제 운송 주선인이거든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자물류 회사는 이제 종합물류 계약을 또 체결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워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그 이제 계약 운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이자물류 회사가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이상은 이제 MVOCC가 되니까 아까 우리 저 권호인 사회자께서도 질문했듯이 그 중간에 낀 사람으로서 이제 계약 운송인, 그러니까 화주하고 일단 이자물류 회사가 이제 그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이 운송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수단이 없으니까 이제 전기선사하고 다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일단은 하여간 선화증권을 발행하면은 그 계약 운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지금 하여간 말씀으로는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자물류회사는 다만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주선 업무만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로 이제 모의사 건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그 업체들은 여러 그 업체들의 어떤 그런 운송 계약을 대신해주는 말로 주선만 하고 그렇죠. 그 예. 화주로부터 어떤 보수만 받는 형태의 어떤 그 주선업자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우스 비해를 발행을 하지 않아요. 그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자물류회사 우리나라 7개, 7대, 8대 이런 곳은 그렇게 주선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지식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예,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예. 네네네. 이자 물류 회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자 물류는 단순하게 그 모회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오늘 여기 실무자들도 아마 들어와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시간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최재홍 선생님 손 드셨는데, 예,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최지홍입니다. 김정균 팀장님 오랜만에 얼굴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정균 팀장께 한 가지 여쭐 게 있고, 또 마츠다 교수님께도 한 가지 있어 딱 전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첫째는 아까 김인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의 종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KOBC 쪽에서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관리 방안의 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럼 KOBC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지 그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거를 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유효성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규모의 경제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좀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보신 것이 있으면, 또는 견해가 어떠신지 이런 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츠다 교수님께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한국과 일본의 이 컨테이너 부족에 대한 시각의 온도차가 상당히 좀 있다고 봐요.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공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 현상에 대한 어떤 시각 대응 온도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일본은 왜 그런 쪽에 아직 그렇게 큰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이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뭐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현재까지 국내에 공급한 컨테이너 박스가 약 한 20만 TU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20만 TU 되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그 이슈는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레서로서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보다는 그 자산을 담보로 한 그 투자자들의 니즈가 더 높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내 대형 선사들은 컨테이너 박스 위치나 관리에 대한 자체 시스템이 좀 있는데 중소형 선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그 관리 시스템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형 선사들의 그런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그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대주단 쪽, 투자자들 쪽의 그 상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컨테이너 박스들의 위치라든가 그리고 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리스사나 그 전문기관을 저희가 용역회사로 관리회사로 선임을 해서 그 투자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그런 자산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뭐 추후적으로는 공사에서 이제 이런 컨테이너 박스 리스 사업을 이제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松田先生、はい、松田先生、大丈夫です。聞こえるんですか？聞こえてます。先ほどはい。ですね、先生に一つ質問が出たんですけれども、はい、はい。その内容が何かというと、そのコンテナが不足しているその現象は、今、世界的に問題になって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でも、先ほど質問した方の、この質問は何かというと、はい韓国と日本とも、そのコンテナ不足その現状をちょっと同じく感じ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韓国ではもっと深刻にこの事態を見ておりまして、なんかこれをどう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こういうふうにちょっと温度差というんですか、はいそのコンテナが不足しているその現象を、その受け止め方というか、それがかなり日本とはちょっと隔たりがあるという感じがす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ふうに、なんで受け止め方というか、なんでこんなに日本ではあんまり深刻には思って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印象があって、その原因はどこにあるのかなというところが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はい。実は物流に関わっている方は、やはり深刻さをすごく感じておりまして、どちらかというと、コンテナとか物流に関する日本と韓国の関心度合いの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関わっている方は、深刻さをとてもすごく感じております。で、コンテナ不足の大きな要因として、韓国の場合はちょっとよく、なんていうか深刻化させている要因が日本とは違う可能性が高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場合は契約運賃が多いことで、逆に、運賃が安い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が大きな、要因になっています。なので、一つはですね、海運会社に対してもっと運賃を払うというのが、日本の場合は、まず重要な、解決策だと考えています。誰がそれを運賃を払うというのは、もっと高い運賃を払うというのは、そうですね、はい、もっと高い運賃を払うということですね。荷主さんが、そういうふうにしてくれれば、もっと関心も高まりますし、解決策にもつながりうると。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츠다 교수님, 최지원 선생님, 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컨테이너 부족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왜 우리 한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생각보다는 아까 마츠다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다라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물류나 해운에 관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근데 일반
일반적으로는 물류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컨테이너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 자체도 일반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거론이 안 되고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물류에 대한 관심도가 그 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서로 약간 거기에서 온도차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마 서로 그 마츠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아마 그 물류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관심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미 차이가 있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게 물류 이거 안에서 운임이 컨테이너가 부족해지면서 운임이 상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고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있지만,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체에 비해서 컨테이너 부족 현상은 맞지만 이게 계약 운임, 그러니까 아까 그 스포트 운임이 있고 계약 운임이 있다고 했는데 계약 운임이 대부분이고 요 부분이 크게 이렇게 낮은 편이라서 스포트 운임처럼 이렇게 딱 한다라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성을 갖다 느낄 텐데, 일본은 계약 운임이 대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이게 만약에 컨테이너가 부족한 현상이 빨리 어떻게 뭔가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면, 운임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계약 운임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그런 관심도를 낮게 하는 이런 부분에도 돼 있고, 해결하는 데도 약간 미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契約、日本のその荷主とその船会社の間では、契約運賃を行う場合に、いくつ数をコンテナを運ぶかっていうことが守られないことが多くって、かつては荷主の側が約束した数量よりも少ないということの方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今回の場合は船会社の側が数を守らないというような、報道に出ているというのが一つコンテナ日本でのコンテナ不足の背景にあります。で、逆に言うとそれだけ契約がしっかりし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逆にあと契約運賃が荷主にとって運賃を安く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使わ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問題にあったと考えております。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계약 운임을 말씀, 호주랑 선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운임 계약이 대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비중이 크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이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이렇게 더 심각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계약 운임과 관련해서 이걸 했던 게, 화주가 이 계약 운임 이걸 갖다가 많이 이용했던 이유가 그 운임을 갖다가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이번 사태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화주와 선사 간의 계약을 통해서 운임을 결정해 왔는데, 이것이 특히 이번에 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지키는 상황이 더 증가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주와 선사가 계약 운임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을 때 맨 처음에 약속했던 물량을, 그 물동량을 갖다가 화주가 제공을 못한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배들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컨테이너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선사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 자체가 얼마나 그 느슨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담보가 안 된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전개가 돼 와서, 이건 진짜 제대로 화주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물동량을 선사에게 맡기기로 했으면 맡겨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그걸 제대로 날라줘야 되니까 이런 선사의 입장과 이 화주의 입장이 다 같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계약 내용이 항상 헐거운 상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계약에 대한 믿음 자체도
굉장히 옅어진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아까도 그 발표하실 때 말씀을 했는데 마츠다 교수님이 그 요 부분을 갖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요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컨테이너 부족 사태 그리고 운임의 하강 더 낮아지고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계약의 그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김연빈 그 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지병선 사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연빈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김인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스다 님도 발표 잘 들었고요. 김인현 교수님께서 이제 컨테이너의 그 박스 관리에 대해서 이제 법령까지 기초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개별 법령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기존의 법령에 넣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을 하나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컨테이너 하나만 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뭐 상법 해상편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운법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선박법에 또 이제 선박의 일부로서 선박 시설의 일부로서 뭐 넣는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면은 우리나라 뭐 예선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선 독립된 법이 없어요. 항만법 속에 예선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항만에서 이망 창고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독립된 법이 없습니다. 다 창고법에서 하고 있지. 그래서 그 독립된 컨테이너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그런 독립된 법보다는 좀 쉽게 그 기존의 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그 따로 뭐 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병선 사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컨테이너의 데칼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정은상사의 지병선이라고 합니다. 김정균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몇 번 성함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화면상으로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컨테이너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컨테이너 공장들이 워낙 이제 그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희도 이제 HMM에 납품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까지 다 보냈었는데 공장에서 거의 계약을 해지하다시피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아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다가 컨테이너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되게 이제 반갑고 정말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국의 컨테이너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컨테이너 관련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지금 만약에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짓는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도 라인을 깔기 위해서 최소한 한 18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아마 생산을 빨리 한다고 해도 2023년 뭐 이후가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컨테이너의 그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지금의 상황대로 될까라는 것도 일단 문제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 게 지금 중국이 담합을 계속 해가지고 컨테이너 가격을 떨구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짓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걔들 스스로가 이제 담합이 풀어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느슨해졌을 때는 오히려 컨테이너 공장을 지었다가 한국에서 오히려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팀장님 말씀은 한 2,000불대 중반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국내에 있는 조그만 뭐 하루에 한 20대 뭐 30대 만들 수 있는 컨테이너 공장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0불 정도까지만 된다고 하면 지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이제 저희 같은 벤더들 입장에서는 컨테이너가 국내에서 지으면 저희 같은 벤더들도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뭐 납품을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팀장님이 최근에 많이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공사는 일단 공사법상 뭐 제작사를 지원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양문학만 사업자의 자산 취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나 보증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가 이제 국내 제작 공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거는 그 제작사가 이제 공사 쪽에 와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사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물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공사에서 그 물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선사 쪽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사와 제작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조사나 이런 그 투자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던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의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나 아니면 제작을 소유하기 위한 그 밸류 체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데이터나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냥 아는 라인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생산했을 때 생산원가가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중국보다는 당연히 높겠지.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아직 뭐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작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원가 경쟁력이 중국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국내의 그런 리쇼어링이나 그 복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제작사가 국내에 생산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를 막연히 뭐 중국하고 원가 차이가 클 거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그 관련 기업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결과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인데 예정대로 1시에 마치는 걸로 하고요. 또 질문도 받겠습니다. 아까 한종일 교수님 나오셨던데, 한 교수님. 저기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아까 그 우리 김정균 저 차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김현빈 그 대표님 그 지적도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한번 쭉 몇 년 동안 쭉 생각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상법에다가 뭘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이렇게 또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막 한 5개, 6개 법을 다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 단행법을 만드는 게 좋은 점은 이제 만들기 어렵지만 한꺼번에 다 처리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그런 말씀을 김정균 차장님 하셨어요. 이제 이 컨테이너 소유하고 이제 리스하는 회사는 해운항만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주장했던 거는 해운법에다가 이 컨테이너 이 박스 대여업도 우리가 그 해운 부대 산업으로 집어넣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선박하고 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법적인 지원책을 많이 빨리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제작사들도 뭔가 조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해서 우리 운송 주권을 지키는 제작도 하고 공급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하게
특별 법을 만들자 하는 건 결국은 이 그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가 그 이제 뭐 시장에 맡겨두면은 이게 여유분을 못 갖고 우리나라에 공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뭔가 법을 통해서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쭉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도 계속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종길 교수님. 안 계시나 봅니다. 이게 들어와 있는데. 글쎄요, 사진은 나오시는데. 예, 한종길입니다. 계시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소리가 안 나가게 끄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뭐 저 질문이라기보다도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그 마츠다 교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츠다 교수는 그 일본 해사 센터에서 오랫동안 해운 관련 연구를 해오셨고 현재 일본에서는 가장 이런 해운 관련해서 전문적인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이런 내용들도 일본 업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김인영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관련된 법률을 또 만드시겠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 우리 김연빈 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 어떤 법을 만들면 참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법률 우선주의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업체에서 또 실제 업계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실제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하여간 제안을 했는데 또 뭐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계에 뭐 전부 우리가 업계 도움되도록 이제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업계가 뭐 너무 부담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좋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오늘 그 이제 발표한 것의 그 포인트는 컨테이너 박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제 법에 넣는다는 얘기는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조장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선박과 똑같이 그 상법에 이제 말하자면 법률의 지위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많은 지원을 우리가 해운법에서 또 해줄 수도 있고 아까도 김종민 차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진공으로부터 지원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우리가 여유분을 갖고서 운송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한번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지체료 같은 경우는 지금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상법 안에 그런 규정은 들어가야 이게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이제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이제 그 제대로 안정화될 기초가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유념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스다 교수님한테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일본이 전체적으로 그 산업이 Just in Time JIT라는 그 시스템 하에 있는데 근본에 그 컨테이너 전기선이 지연이 되고 또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해서 그러면 그 산업 전체에 JIT라는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 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강 교수님 마이크를 켜셔야 되겠습니다. 松田先生、聞い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はい。はい。今、先生にちょっと伺いたいことが一つ出たんですけれども、何かというと、日本の産業といったら、全体的にですね、
そのはいジャストインタイムといって JIT システムと言えるん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ふうにはい。こう今まで動いてたんですけども、このコンテナ不足のような状況になってですね、それでジャストインタイムという JIT システムがちょっと働きにくくな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なのに、このまんま多分放置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し、多分産業界というんですか、全体の産業システムの中でですね、このはい。JIT システムを維持するために、そういうふうに対応するつもりで、それをこの事態を受け止めているのか、それがちょっと知りたいというところです。おそらくですね、これからこういった事態を受けて、対策が本格化すると思われます。やあのおっしゃった通り、サプライチェーンがコンテナ船とかに大きく依存した、形になっているので、しかもだんだんサプライチェーンが長くなっているので、ジャストインタイムを維持するのは、たくさんの努力がい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ただ、ジャストインタイム自体が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完全に変わるということはおそらくなくって、何らかの形でモディファイしていくんだろうなと、いうことが多分予想されています。あまり日本の荷主さんはジャストインタイム好きなので、それを変えるという多分ことをまでに考えを変えるには相当時間がかかると思います。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지금 마스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스트 인 타임 하에서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화주들 자체도 이게 봐도 이게 좀 공급망이 사실상 이렇게 무너지기까지는 안 했어도 굉장히 약간 좀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공급망 자체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유지는 하고 이것이 바로 저스트 인 타임 요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든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화주들 자체가 저스트 인 타임을 이렇게 선호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게 그 저스트 인 타임을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그대로는 어려우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이렇게 조정되는 모디파이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이 그러면은 질문이 다 된 걸로 이해를 하고요.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41차 선박 검조 금융법 연구회의 컨테이너 박스에 관한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사회 오늘 너무너무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하면서 일본 교수님을 이거 줌으로 모셔가지고 국제적인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세미나 아주 좀 알차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일본의 대가이신 타쿠마 교수께서 또 일본의 사정을 아주 소상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한종길 교수님 또 이스케행 사장님도 토론도 아주 좋으셨고요. 김정윤 차장님도 담당자이신데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오늘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철용 사무관님 혹시 들어와 계시면은 좀 이렇게 소감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혹시 신철용 사무관님 혹시
들어 계세요? 지금 저 망에 아, 계시는데 아, 예. 아마 좀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긴 한데 예, 오늘 그래서 그 저희들이 좀 논의한 걸 좀 해양수산부하고 또 해양진흥공사 등에도 좀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는 또 자료가 더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에서 이미 한 3번, 4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나라 또 전기 선사들 또 화주들 모두에 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요. 또 다음 한 3개월 뒤쯤에 우리 또 연구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다쿠마 교수, 마츠다 교수께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걸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Professor Machida, thank you so much for your Thank you so much. attending 네. our seminar. Thank you so much. Your presentation was excellent. 예, 강영기 박사님 또 저 통역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다쿠마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저도 지금 고생했습니다. 학교에 있습니다. 점심 같이 아. 하실 분 있으면 학교로 나오십시오. 우리 네, 최정 오늘 선배님 수고 수고하셨어요.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고맙습니다. So much. 고생했습니다.